미네르바의 올빼미는 황혼역해 날개를 편다. 2장 수동적 격정에 휩쓸리다. 5교시는 6학년 성교육 시간이다. 대부분의 경우 업무는 하면 할수록 익숙해져서 부담이 줄어드는 경향을 따른다. 그런데 경험을 할수록 어려워진 업무가 하나 있다. 성교육이다. 이상하게 성교육은 할 때마다 조금씩 더 부담스러워지더니 17년째 되던 그해 피하고 싶은 업무 1위를 차지했다. 무엇보다 사랑 중심이 아닌 사고 중심으로 가르치며 아이들에게 경계심부터 심어주는 방식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 하지만 오늘은 이 답답한 상황에서 빠져나가는 비상구처럼 느껴져 서둘러 수업 바구니를 챙긴다. 초록 바구니에는 보건교과서와 빨간 캐스터네츠 그리고 비타민이 들어있다. 책 사이에는 얼마 전 여고 화장실에서 사살한 아이를 발견했다는 기사가 실린 신문이 끼어져 있다. 나는 얼굴을 보고처럼 부풀리고 한 번 더 숨을 내쉰 후 전진하듯 갈색 문을 밀었다. 그때 매복하고 있던 적군처럼 갑자기 나타난 아이가 나의 길을 막았다. 많이 아프니? 선생님 수업 가야 하니까 많이 아프지 않으면 쉬는 시간에 올래? 나는 알랑거리듯 높은 소리로 말했다. 아이는 간절한 눈빛으로 나를 본다. 처음 본 얼굴, 꾀병이 아닐 확률이 높음. 내면의 계산이 돌아가면서 난 치료 모드로 돌렸다. 어디가 아프니? 어디가 아프냐고요? 어디 보자. 머리가 답답하고 배도 아파요. 아이는 낮은 목소리로 영감처럼 느긋하게 대답했다. 언제부터? 언제부터냐고요? 어디 보자. 어릴 때부터요. 아이는 말끝마다 어디 보자 음을 추임새처럼 덧붙이며 말하고 있다. 게다가 어릴 때부터 아팠던 걸 지금 치료하란다. 치료를 마치고 조금 늦게 간 교실은 초저녁 여름 시골 냇가처럼 활기가 넘쳐 흐른다. 온 동네 개구리들이 다 모여 합창을 해도 이보다는 조용할 것이다. 왜 이렇게 늦었어요? 이거 수업권 침해 아니에요? 미래 검사의 자질이 돋보이는 아이가 야무지게 따진다. 선생님은 치료도 하고 교육도 하는 사람인데 치료받으러 온 아이들 다 처치하고 오면 수업에 늦을 수도 있어. 보건선생님은 학교에 한 명뿐이니까. 난 언제나 혼자라는 사실을 알리고 이해를 구걸하듯 혼신을 다해 변명했다. 중학교 때 국어선생님이 내 직업으로 연기자를 추천할 정도로 나의 연기력은 수준급이다. 그런 내가 오만상을 쓰고 설명해 보았지만 아이를 이해시키는 것은 오늘도 실패다. 이해받지 못한 자의 하루라는 영화를 찍는 게 아니라면 이쯤에서 수업으로 들어가는 게 17년 경력의 노하우다. 사춘기에 남성과 여성의 성적 호기심은 당연하지만 청소년들이 어른처럼 연애하는 것은 옳지 않아요. 이성 친구와 교제할 때 방문은 열어놓고 밤늦게 통화하지 않고 단 둘보다는 여럿이 우정을 유지하면서 만나는 게 좋습니다. 등등. 바람직한 이성교제를 설명하고 준비한 신문 자료를 펼쳤다. 화장실에서 사살한 아이를 발견했다는 기사에 놀라기는커녕 지루해 죽겠다는 표정들이다. 난 인내심을 발휘해서 설명을 계속했다. 잘못된 이성교제로 인한 미혼모 발생은 사회적 문제가 되기도 하는데 설명하는 나도 죽을 지경이다. 너무 당연해서 말할 필요도 없지만 잘 지켜지지 않는 것들을 설명할 때는 기가 쏙 빠져서 내 의식은 사탕 껍질에도 끌려다닌다. 문 쪽에 떨어져 있는 비틀린 사탕 껍질이 거슬린다. 얘들아, 쓰레기는 어디에 버리는 거지? 쓰레기통이요. 다 안 해. 근데 교실에 왜 이런 게 버려져 있니? 침묵. 쓰레기는 꼭 쓰레기통에 버리세요. 네. 몇몇이 대답하지만 움직이는 사람은 없다. 그중 한 명을 지적해서 버리라고 한다. 그리고 보상으로 비타민을 주었다. 나쁜 교육법이다. 바람직한 행위를 유도하기 위해 물질적 보상을 하면 다음에는 물질적 보상을 바라고 그 행위를 하게 된다. 물질 획득이 목적이 되면 물질이 끊기는 순간 그 행위를 더 이상 하지 않는다. 내키지 않는 마음으로 비타민을 주는 순간 뒷자리에서 킥킥 대는 소리가 들렸다. 키가 크고 야구복이 멋지게 어울리는 아이가 웃겨 죽을 것 같은 표정을 참다가 결국 웃음을 터뜨렸고 아이들의 관심이 일제히 그쪽으로 쏠렸다. 뭐가 그렇게 재밌니? 말해봐.
아니에요. 내 표정이 굳어지자 눈치가 제법인 야구부는 고개를 숙이고 조용히 말한다. 지뢰 사정이요. 뭐라고? 지뢰 사정하면 미혼모 문제 해결된다고요. 맙소사. 쓰레기를 버리고 비타민을 받아가는 아이들이 나누기에는 너무 차원이 높은 거 아닌가? 아이들의 반쯤 닫혀있던 동공이 호기심으로 확장되더니 그 모든 시선이 이번에는 나에게로 몰렸다. 뭐야? 뭐래? 선생님, 그게 뭐예요? 행여 설명을 못 듣고 수업이 끝날까봐 조급해진 아이들은 당장 설명하라고 난리가 났다. 이것이야말로 내가 꿈꾸던 수업이다. 호기심으로 인한 적극적인 질문이 거침없이 쏟아지는 활력 넘치는 수업. 하지만 난 이 적극적인 제자들에게 걸맞는 선생이 되려면 멀었다. 기껏해야 아이들이 더 흥분하지 않도록 조기 진압을 하는 게 유일한 목적이다. 딱딱딱. 독재자의 총소리 같은 캐스터네츠 소리가 교실에 퍼졌다. 입을 닫으라는 신호다. 조용히 해라거나 떠들지 마라는 말을 하기 싫어서, 아니 하는 게 너무 힘들어서 아이들과 정한 약속이다. 말은 정신을 조종한다. 감정은 언어에 예민하게 반응한다. 해 하지마 같은 강요나 제한의 말을 하면 기분이 탁해지고 몸이 무거워지며 의욕이 사라진다. 내가 그렇다면 아이들도 그렇겠지. 그래서 나는 아이들을 조용히 시키기 위해 떠들지 마라는 말 대신 캐스터네츠를 친다. 딱딱딱. 내 기분이 탁해지지도 않으면서 개구리처럼 와글거리던 소리가 신속히 사그라지고 완벽한 수업 분위기가 조성되었다. 정적이 감돌며 60개의 눈에서 레이저가 뿜어져 나왔다. 레이저는 잘 맞으면 엄청 예뻐지는데, 특히 영혼을 낚아채는 갈고리 같은 아이들의 눈에서 나오는 레이저는 의학기술로는 만들 수 없는 귀중한 빛을 뿜어낸다. 하지만 지금의 나는 감당해낼 수 없다. 일단 막아야 한다. 다 눈 감아. 나는 오른손에 빨간 캐스터네츠를 딱딱거리며 교실 뒤쪽으로 걸어갔다. 성교육은 보통 수업과 달라서 첫 수업 때 선서를 하고 시작한다. 학생은 진지할 것, 선생은 솔직할 것. 나는 아이들이 어떤 예상치 못한 질문을 하더라도 일단 솔직하게 대답할 것을 약속했다. 폭포수처럼 쏟아지는 정보 사회에서 성에 대한 지식을 잘못 얻는 경우가 많으니 모든 궁금한 것은 나에게 물으라고 얼마나 멋지게 큰 소리를 쳤던가. 하지만 아이들의 물음은 거대한 파도처럼 툭 하면 내 인식의 범위를 벗어났다. 난 의욕은 앞서지만 파도는 못 다루는 아마추어 서퍼처럼 번번이 아이들의 높은 질문들 앞에서 패대기 쳐지곤 했다. 보건실에서 키 재면서 선생님, 섹스해 봤어요? 라는 질문을 하던 여자아이도 있다. 이런 식으로 기습 질문을 받을 때도 난 순발력 있게 그게 왜 궁금하니? 라고 1차 방어 정도는 했다. 한숨 돌리기도 전에 정액이 여자 피부에 좋다는데 맞아요? 태연한 표정으로 아이가 물었다. 6학년이지만 또래보다 몸집이 작아서 4학년 정도로 보이는 아이다. 평소 말도 거의 없지만 무슨 말을 하던 표정 변화가 없는 아이다. 말과 흥분을 동시에 하는 나의 2차 방어는 실패다. 어디서 그런 말을 주워 들었는지 왜 궁금한지 알고 싶지도 않고 그냥 상대 자체를 피하고 싶다. 이럴 때 쓰기 딱 좋은 단어도 알고 있다. 안물안궁. 요즘 아이들이 쓰는 줄임말은 뜻을 새길 여유가 없어서 감정 없이 메시지만 전달하기에 제격이다. 안 물어봤어, 안 궁금해 라고 거북이처럼 또박또박 말하다 보면 동시에 감정이 더해져서 그런 매정한 말은 웬만해서 하지 못한다. 하지만 안물안궁은 단순한 소리일 뿐 감정이 전달되지 않아 하루에 수백 번도 더 말할 수 있다. 성교육 교사라는 타이틀을 가진 이유로 나는 아이들에게 다양한 질문을 받는다. 키스는 몇 살부터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아빠 생식기는 언제 엄마한테 들어간 거예요? 아이들은 아무 때나 예상치 못한 질문을 던졌고 난 기습 질문에 종종 휘둘렸다. 스피노자라는 철학자는 감정에는 두 가지가 있다고 했다. 행동에 따르는 능동적 감정과 격정만 일으키는 수동적 감정. 그리고 능동적 감정으로 살 때 인간은 적극적으로 행동하는 자유인이라고 했다.
능동적으로 질문을 하는 아이들은 자유인처럼 거침이 없다. 반면 수동적 감정으로 꽉 찬 나는 격정의 소용돌이 속에서 난파선처럼 이리저리 휩쓸리다 툭 하면 뒤집히곤 했다. 그리고 이 일로 인해 얼마 후 수동적인 학교도 발칵 뒤집혔다. 능동적으로 정에게 영양가를 궁금해하는 여자아이와 지뢰사정으로 미혼모의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면 된다는 야구부가 사귀는 사이였기 때문이다. 난 갈색 문 앞에 멍하니 서 있었다. 오늘따라 유난히 작고 무능하게 느껴지는 나 스스로에게 지쳐 주저앉고 싶은 그 순간 경종처럼 나를 깨운 문자 소리. 기쁨이다. 선생님, 눈 와요. 창밖을 보니 세상 밖에는 눈이 팡팡 내리고 있었다. 난 거대한 갈색 문을 밀어 제치고 운동장으로 나갔다. 메마른 화단에 자연의 법칙을 거스르고 피어있는 붉은 장미 두 송이는 눈꽃송이에 휩싸여서 더 아름답게 보였다. 누가 그랬다. 아무리 세상에 화가 나서 미쳐 날뛰고 욕을 하다가도 꽃을 본 순간만은 인정할 수밖에 없다고. 세상의 아름다움을. 눈은 짧은 시간 안에 무서운 속도로 내렸고 화단에 하염없이 눈이 쌓이고 있을 때 교내 방송이 들렸다. 우리 학교 선생님 한 분이 차를 몰고 퇴근 중에 언덕길에서 충돌 사고를 냈습니다. 길이 많이 미끄럽고 위험하다고 합니다. 나는 대부분 선생들처럼 차를 학교에 두고 두 발로 정문을 나섰다. 경사진 언덕길 중간에 전봇대를 들이받은 차가 그대로 멈춰 있다. 차 안에도 밖에도 사람은 보이지 않는다. 오늘 같은 날은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한다. 평소보다 예민한 상태라서 보고 듣는 모든 것이 마치 어린 시절의 경험처럼 늘 깊은 곳에 자리 잡아 각인되기 때문이다. 정류장에는 사람들이 초조히 모여 있었다. 시민을 구하는 영웅들처럼 버스 몇 대가 한꺼번에 몰려왔다. 나는 뒤쪽으로 가서 앉았다. 버스는 점점 사람들로 채워지고 내 앞에는 한 의자에 엄마와 아이가 함께 있었다. 엄마는 몸을 45도 틀어서 다리를 바깥쪽으로 내놓고 아이는 앞좌석 등받이와 엄마 사이에 서 있어서 가끔 나와 눈이 마주쳤다. 아이는 예쁘게 화장을 한 엄마의 옆모습을 보면서 끊임없이 제잘거렸다. 눈이 와서 더 신이 난 걸까? 아이는 신나는 목소리로 엄마한테 자기를 한껏 표현하고 있다. 쉴 새 없이 말하는 아이에게 형편없는 엄마가 한마디 한다. 좀 조용히 해. 침 튀잖아. 지저분하게. 엄마는 네일아트가 돋보이는 손으로 얼굴을 닦는다. 손톱의 아름다움에 관심을 갖는다고 형편없는 엄마라는 법은 없다. 하지만 아이한테 그런 식으로 말한다면 형편없는 엄마가 확실하다. 짧은 순간 아이의 표정이 절벽에서 떨어지는 사람처럼 창백해지더니 고요할 만큼 조용해졌다. 난 두 눈을 감았다. 신이 오기를 바라면서. 수치심은 한번 새겨지면 평생 그 사람을 괴롭히는 법이다. 나의 어린 시절 버스의 기억이 떠올랐다. 작은 새처럼 조그만 그 시절. 버스에서 멀미를 했고 그때 나의 보호자였던 모비딕은 안경 너머 차가운 눈빛으로 지저분하다며 나에게 모욕감을 주었다. 아직도 나는 안경 쓴 사람들한테서 그런 눈빛을 문득 느끼면 멀미가 난다. 집에 오는 내내 절벽에서 떨어지는 아이의 눈동자가 진자 운동처럼 아른거리고 나는 최면에 걸린 사람처럼 편의점으로 향했다. 자기 경멸 같은 쓴웃음을 지으며 막걸리 한 병을 샀다. 모비딕도 평생 막걸리를 마셨는데 시원한 요구르트 빛깔의 막걸리가 온몸으로 흡수되면서 아늑한 고요함이 나를 현실에서 멀리 데려가 주었다. 술은 속수무책인 육체와 혼돈스러운 정신을 싸잡아 깊고 푸른 심연으로 몰아넣었다. 대가는 다음날 아침 눈 뜨자마자 오롯이 내 몸으로 치러야 했다. 길이 좋지 않으니 출근길 조심하라는 얘기와 밤새 일어난 사건 사고를 알리는 TV 소리는 무방비 상태의 정신에 한 번 더 게릴라식 공격을 가했다. 지하철 덕분에 평소보다 일찍 도착한 나는 학교 앞에 언덕길을 오르지 않고 서성거리고 있다. 내가 단호히 오르지 못하고 머뭇거리는 이유는 커피. 커피가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기 때문이다. 술과 커피, 나에게 이것들은 뭘까? 절제와 억압의 간극을 좁히는 것은 나의 평생 과제다.
억압은 물리적인 짓누름이라 일시적이지만 절제는 믿음이라 영원하다. 나는 내일부터 끊어야지, 오늘이 마지막이야 라고 중얼거리며 맥도날드 안으로 들어갔다. 노랗고 거대한 유방을 가진 맥도날드는 현대인의 욕구를 채워주는 대리모 역할을 하느라 이른 아침에도 분주했다. 구겨진 양복을 입은 남자가 시선을 휴대폰에 고정시키고 한 손으로 쟁반을 들고 돌아서다가 나와 살짝 부딪혔다. 쟁반 위에 커피가 출렁이고 햄버거가 움직일 뿐 사람의 시선은 흔들림이 없다. 나도 커피를 받아서 구석 쪽에 자리를 잡고 앉았다. 향기롭고 씁쓸한, 원하면서 원치 않는 따뜻하고 검은 것이 텅 빈 위장으로 들어갔다. 1000번의 키스보다 더 감미로운 커피. 목에 뱀을 두른 듯 끔찍했던 표정이 후퇴하고 전지적 능력을 가진 아이처럼 밝은 눈빛이 얼굴 밖으로 나오자 나의 핑크색 패딩 부츠는 계속 쌓여가는 눈밭에 발자국을 찍으며 가볍게 언덕길을 올랐다. 드디어 나타난 운동장. 내가 사진작가나 화가라면 운동장을 제일 먼저 담을 것이다. 세상을 살다가 기운이 없고 우울하다고 느낄 때 학교 운동장을 보는 치유법을 왜들 개발하지 않는지 모르겠다. 우리 학교 운동장은 아프리카 초원처럼 멋진 질서가 있다. 운동장의 왕자 6학년 남자아이들은 중앙의 골대를 차지하고 정상적으로 축구를 한다. 다음, 웅덩이가 없는 모서리는 5학년이 차지하고 스탠드 쪽으로 볼을 몰아서 달린다. 그리고 4학년 아이들은 진흙 구덩이가 있지만 그래도 뛸만한 구석에서 공이 진흙에 들어가지 않도록 살펴가며 축구를 한다. 초등학교 저학년을 겨우 벗어난 3학년은 학교 건물 뒤쪽 주차장과 화단 사이에서 뛰어야 한다. 운동장 법칙을 모를 때 나는 아이들이 여기저기 긁힌 팔다리를 나에게 내밀 때마다 화단 쪽에서 하지 말고 넓은 운동장에서 하라고, 도대체 왜 화단 근처에서 축구를 하는지 모르겠다며 고개를 저었다. 그런 나를 답답하다며 각별한 3학년이 간단히 설명해 주었다. 아이 참, 운동장은 형아들이 차기 때문에 우린 여기서 해야 돼요. 우주의 원리처럼 완벽한 그 법칙. 오늘같이 눈 오는 아침, 각별한 그 아이는 우주 전체를 누비며 거침없이 공을 찬다. 나는 미소를 지으며 자유롭게 공을 차는 아이의 모습을 보고 있었다. 순간 공이 뒷문 근처 맨홀 쪽으로 굴러오고 아이가 공을 쫓아 달려왔다. 맨홀? 내 머릿속에 맨홀과 연관된 사고가 파노라마처럼 지나가고 동시에 말이 흘러나왔다. 맨홀 미끄러우니까 뛰면 안 돼. 위험해, 뛰지 마. 동쳐라. 맨홀 쪽으로 공 차지 말라고. 목에 핏대를 세우고 외치는 순간에도 정말 이건 아닌데 라는 생각을 했지만 말은 계속 뿜어져 나갔다. 내가 직장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말은 조심해와 하지마이다. 이 두 말은 굶주린 늑대 주둥이에 흐르는 타액처럼 무시로 분출된다. 그렇게 맨홀 주변이든 운동장이든 신나게 달리는 아이에게 실속 없이 혀를 놀리고 나서 나는 사각지대로 향했다.